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상표법 제35조 선출원, 또 상표법 제38조 일상표 일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상표 등록 출원을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거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표법 제36조에 보면 상표 등록 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출원하시면 출원의 3요소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출원의 3요소는 뭐냐? 1. 출원인, 2. 상표, 3. 상품이에요. 출원의 3요소는 출원인, 상표, 상품 또는 지정상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세 가지가 출원의 3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표 등록 출원할 때는 이제 출원인이 누군지를 써야겠죠. 예, 그래서 출원인 성명, 주소, 또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 대해서 또 써야 되고, 또 필요하면 위임장도 이제 내야겠죠.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상표에 대해서 붙여야 되고, 상표를. 그 다음에 이제 지정상품하고 상품류, 제면류에 무슨 상품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야 되고, 또 그 밖에 이제 나중에 뒤에 설명에 우선권 주장을 하겠다 그러면 우선권 주장 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또 박람회 출품했다 그래서 출원시 특례를 받고 싶다 그러면 그 출원시 특례를 주장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뭐 기타 이제 상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즉 상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표 등록 출원서를 이제 특허청장에게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출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죠. 예, 그래서 위임장이,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을 제출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리사가 되면은 뭐 위임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안 쓰는 경우도 있죠. 서로 신뢰가 있으면 안 쓰기도 하지만, 위임 계약서 쓰면 위임 계약서가 위임장은 아니야. 그 위임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위임장의 도장을 받아야 돼. 그걸 첨부해가지고 이제 내야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상표, 이렇게 하면 상표의 출원서에 상표 유형을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체크인데 이렇게 9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표의 정의 때 잠깐 설명했는데, 상표는 좁은 의미의 상표, 협의 상표가 있고,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상표, 광의의 상표가 있어. 여기서 9가지는 요거는 좁은 의미의 상표야. 좁은 의미의 상표는 다시 뭐야? 티피컬 마크가 있고 non-typical 마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typical 마크는 traditional 마크고 non-typical 마크는 non-traditional 마크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해요. 즉 전형 상표와 비전형 상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전형 상표가 바로 일반 상표야. 그 다음에 비전형 상표는 나머지 2번부터 9번까지 옛날에는 없었던 것이 새롭게 들어온 것, 이것이 이제 비전형 상표다 또는 non-traditional 마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기준에 따라서는 이것이 이제 비저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냐, non visible, 그렇지 않은 상표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브라질 상표법은 옛날에는 명문의 규정에 상표라는 것은 비저블 해야 된다고 비저블이라는 단어를 아예 명문으로 딱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해석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 우리는 상표의 구성 요소의 범위를 넓혀서 비저블이든 non visi블이든 다 들어간다는 거죠. 여하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좁은 의미 상표를 얘기하는 것이죠. 나중에 광의 상표인 뭐 단체 표장, 뭐 증명 표장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9가지 상표 중에 하나를 체크를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내가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가 일반 상표야, 색채 상표야, 입체 상표야, 뭐야?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해야. 왜냐하면 그 표장의 종류에 따라서 보호의 범위가 달라지기도 하고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또 상표 등록 요건의 판단도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등록받고 하는 표장이 뭔지 어떤 유형인지를 자신 중에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요걸로 등록받고 싶어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선택을 잘 해서 나중에 부실 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표 견본을 내야 되는데, 여기 쭉 많은 내용들이 설명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어떤 서류는 꼭 내야 되는 서류가 있고, 어떤 서류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어떤 것은 필수적,
제출이고 어떤 것은 임의적 제출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그 구분을 잘 보세요. 나중에 또 저 뒤에 한번 쫙 도표를 정리를 해놨긴 했지만 이걸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잘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일반 상표의 경우는 상표 견본을 내면 돼요. 상표에 대한 설명서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돼. 필요하면 내고 필요 없으면 안 내도 돼. 대개는 안 내. 일반 상표의 경우에는요. 그냥 상표만 견본을 내면 돼요. 입체 상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입체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 견본을 이제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이렇게 내야 되는데 상표의 일면 또 여러 측면으로 구성하는 등 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3디멘전을 마크잖아요. 정면으로 봤을 때 이렇고 평면으로 봤을 때 이렇고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떻고 또 저면으로 봤을 때는 어떻고 뭐 이런 식의 아무튼 해서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내도록 돼 있고 상표에 대한 설명서는 뭐야? 제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임의적 제출 아니야. 나중에 뒤에 가는 것 어떤 것들은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런 non-typical 마크 비전형 상표들의 경우에는 본래 이런 것들은 뭐야? 상표 식별력이 없는 것들이라고 다른 기능을 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상표 등록을 받으려면 식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별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 증거를 제출해야 돼 반드시. 예? 나 이거 입체 상표 등록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내고 그러면 안 돼. 꼭 내셔야 돼. 이건 필수적 제출이다. 예, 그래서 심사를 어떻게 그러면 참고로 이제 입체 상표의 경우 어떻게 그러면 심사를 하는지 봅시다. 우선은 제출된 견본이 입체 봤을 때 입체적 형상이 3D면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럼 정리규정 위반, 거절 이유 통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입체 상표가 아니야. 자, 이게 표조장을 이게 견본이라고 냈는데 입체적 형상이 3차원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 이 첫 번째 봐봐요. 이거 뭐야? 입체가 아니잖아. 그냥 TLT 평면이잖아요. 이것도 뭐야? 이게 뭐야? 위에서 찍었는지 몰라도 이거 뭐야? 그냥 평면이잖아. 이런 것들은 입체 상표가 아니지. 아무리 입체 상표로 체크를 해놨다가 해도 유형을 선택했다 해도. 두 번째는 입체적 형상과 평면 표정이 분리되어 기재된 경우.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어떤 그릇 같은데 이거는 입체야. 근데 밑에 있는 문자는 뭐야? 평면이잖아. 이거 이렇게 결합이 돼. 이건 입체 상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코카콜라 병 봐. 병은 입체처럼 보이는데 뭐야? 글자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거는 뭐야? 이건 평면이잖아.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입체 형상에 관한 복수의 도면 사진이 불일치하는 경우. 이거 입체 상이라고 뭐 이렇게 냈어. 이건 좋다 이거야. 근데 이거는 안 맞잖아. 이 그림하고 이거는 안 맞잖아요. 그림이. 예? 이게 없잖아. 여기 뭔가가 없잖아. 여기가. 불일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거 입체적 형상이야? 뭐야? 알 수가 없네. 거절을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내야 된다. 이렇게. 마치 그 디자인 도면 내듯이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돼야만 이게 입체적 형상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내야 된다. 그래서 견본이 둘 이상의 도면이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전체로 봤을 때는 입체 상표 인식되지 않을 때 그때는 뭐야? 상표를 여러 개 출하는 것처럼 보는 거야. 예? 이렇게 안 될 때는 뭐 이거 상표 3개 출하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예? 일치가 안 되니까. 그러면 뭐야? 일상표 일출원 위반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견본 일부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요것만 가져도 판단이 된다고 쳐봐요. 요걸 삭제를 했다고 쳐봐. 이것은 적법한 보정으로 받아주어진다.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적법한 보정으로 받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상표 견본이 아까처럼 2차원, 입체로 내야 되는데 2차원, 평면, 2디멘전으로 이렇게 냈다. 이러면 뭐 입체 상표가 아니잖아요. 그 정의규정 위반, 거절류 통지, 이런 거야. 그래? 그러면 난 이제 상표는 안 되나 봐. 이게 아니고 뭐야. 일반 상표로 상표 유형을 뭐야. 다시 보정하면 되잖아. 체크해가지고. 그러면, 그래. 그럼 평면 표정으로 등록받겠다고. 그래. 그러면 해줄게. 해가지고 인정을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상표 견본과 설명을 통해서 도대체 3D면적을 마크한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정의규정 위반 거절.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상표 유형을 그러면 일반 상표로 그러면 하겠어 해가지고 다시 변경한다. 상표 유형.
그럴 때는 뭐야? 상표 설명도 냈다면은 그 설명도 뭐야? 그 상표 유형에 맞게 내용도 바뀌어야겠죠. 이거 평면 표정으로 어쩌겠죠. 이렇게 해야만 된다. 아니면 삭제를 해버리든가, 설명하지 말든가. 일반 상표 유형 설명 안 내고 내는 게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이제 견본 대신에 이렇게 상표 견본을 내라 그랬는데 실물을 떡 내는 거야. 그 설명, 그걸 그리기도 힘들고 사진 찍기도 저희가 귀찮으니까. 그러면은 그거가 안 돼. 그러면 특허청장은 절차 보완을 하라 하는 보완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은 절차 보완서를 내야 돼. 보완서를 내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이 특허청이 도달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출원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내? 그러면 그 출원은 뭐 반려 처분하거나 무효 처분 끝나는 거지. 뭐 아무것도 출원했다는 게 남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형상을 이루는 일부의 점선 또는 이제 1점선 떼떼떼떼 이런 것을 표현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선을 대한 실선으로 표현한 부분이 입체 형상으로 관찰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입체상표라고 본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입체상표고, 다음에 색채상표인데, 원래 색채상표는 색채 만호된 상표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제 설명은 색채를 포함하는 상표, 색채 만호된 상표인데, 그럼 여기 원래 색채 만으로 된 상표만 설명이 되는데, 색채를 포함한 상표도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색채를 포함하는 상표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도형 상표가 있어. 라코스테 악어 도형이 있어. 근데 거기에 뭐야? 초록색이 들어가 있어. 이게 색채를 포함하는 상표의 대표적인 거. 예를 들면 이런 걸 한 장의 도면, 그것만 내면 돼. 사진에다. 이런 것이고, 이것도 상표에 대한 설명을 제출할 수도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임의적 사항이에요. 근데 색채만으로 된 상표, 즉 단일의 색채 또는 색채 조합만으로 된 상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거 견본을 하나 이제 도면이나 어떤 사진을 이제 내야 되는데, 이때는 상표에 대한 설명서는 필수적 제출이야. 반드시 내야 돼. 헷갈리죠? 어떤 거는 내도 되고 어떤 건 안 내도, 어떤 건 임의적이고 어떤 건 필수적이고, 나중에 하나의 도표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거에 유의하셔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건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건지 주관식으로 나오기는 어려운 문제니까, 뭐 그렇게 비중 있는 쟁점이 아니니까 객관식 대비용으로 이럴 때는 이런 걸 내고 이런 건 반드시 내야 되고 이건 선택해야 되는, 이런 고동조만 정리해 놓으시면 돼. 사용 증거는 뭐야? 반드시 내야 돼. 그것도 뭐 10분리 원래 없는 것들을 보니까 반드시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색채 상표 심사는 어떻게 되느냐? 상표 유형에 이렇게 색채만으로 된 상표, 요걸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표 견본란에는 공간이 없도록 해야 돼요. 공간이 꽉 차서, 색채를 꽉 차서 내야 돼. 그래가지고 꽉 채가지고 도면 또는 사진으로 제출해야 돼. 견본을 내야 돼. 왜냐하면 빈 공간은 뭐야? 도형, 네모 도형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색채만으로 된 상표를 일반 상표로 상표 유형을 잘못 체크했어. 그때는 거절이지. 그때는 뭐 다시 보정하면 돼요. 색채만으로 된 상표를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상표 설명은 필수적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야겠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안 냈어. 상표에 대한 설명서 안 냈어. 이때도 그건 정의규정 위반이라고 해서 거절한다는 거야. 그럼 써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받았다고 당황하지 말고 써서 내면 되는 거예요. 심사관님이 거기다 다 친절하게 안내해줘. 이런 거 내시면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하고, 상표 견본 색채만으로 된 상표로서의 구성 및 태양 갖춘 것으로 있는지 않는 경우, 당연히 이거는 뭐 정의규정 위반이죠. 그 다음에 상표 유형을 일반 상표로, 색채가 아니고 일반 상표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일단 이를 인정하고 일반 상표로 보고 심사를 해준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정의 규정이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색채만한 상표의 견본의 예시. 이거 보세요. 꽉 채우라 그랬죠. 근데 이게 꽉 채우지 않았잖아. 이것도 꽉 채우지 않았죠. 다 거절이야. 여기는 뭐야? 색채만으로 돼야 되는데 뭐 도형이 들어갔잖아 지금. 색채만으로 되는데 문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꽉 채우라 그랬는데 뭐야? 일부 도형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형하고 이렇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 자체가 완전히 색채로 해야 된다. 뭐 그다음에 색채, 그 미술학도들은 다 알겠지만 상업적인 색채 식별 체계,
근데 그런 걸 참조해가지고 색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빨간색이라도 여러 가지 빨간색 있잖아. 진한 게 있고 옅은 게 있고 그럴 때 그 번호가 붙어 있잖아. 색채 이 체계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몇 번 색깔의 색깔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홀로그램 상표, 홀로그램 상표도 이제 2장 이상의 또 5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이런 뭐 이거 몇 장이나 이런 것까지 쉬운데 뭐 낼려면 낼 수 있겠지만 그 좋은 문제도 아니고 내지도 않아. 이제까지 낸 적도. 그러나 일단 한번 읽고는 지나가셔야 돼. 그러니까 이 파트는 외우시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읽고 이렇게 지나가고 뭐를 꼭 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관심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상표의 특정 순간 정지 화상이라든가 여러 개의 정지 화상을 담은 도면 또는 사진을 구성하는 등 상표의 특징 충분히 나타내는 2장 이상의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이렇게 내야 되고 상표에 대한 설명서 꼭 제출해야 되고요. 전자기록 매체는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임의적이야. 상표에 대한 설명은 필수적이고. 근데 홀로그램, 그러니까 왜 이런 걸 내게 하느냐는 것은 여러분이 그 표장의 특성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 내야 파악이 되겠구나. 이런 거는, 내면은 참고는 되지만 없어도 파악은 된다 하면, 그런 걸 기준으로 돼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 홀로그램 상표의 경우에는 물론 상표 윤회에 체크하면 되고, 상표 견본을 첨부해 제출하지 않고 전자적 기록 매체만, 상표 견본도 내야 되고 상표 설명서 내야 돼. 그런 거는 안 내고 전자적 기록 매체 여기 다 담겨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알아서 열어보고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견본을 저기 해야지. 그래서 절차 보완서를 그때는 이제 명령을 내고 절차 보완서를 내야만 그것이 특허청에 도달한 때에 출원하는 걸로 이렇게 봐준다. 상표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은 정의규정 위반 거절되고요. 또 상표 견본이 이게 홀로그램 상표야 뭐야 도대체 알 수 없는 경우 이런 것도 정의규정 위반으로 거절되는 거고, 둘 이상의 도면이나 서면 사진 구성돼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홀로그램 되긴 냈는데 이게 하나의 그 홀로그램 상표라고 인식되기 아니기 따로따로인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일상표 일출원 위반으로 해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뭐 낸 거 잘 다 보고도 견본도 보고 설명서도 보고 전자기록 봐도 도대체 홀로그램으로 도대체 인정할 수가 없어. 이럴 땐 정의규정 위반으로 거절하고. 그 다음에 동작상표, 무브먼트, 모션 마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상표의 특정 순간 정지화상이나 여러 개의 정지화상을 닮은 도면 또는 사진을 구성하는 2장 이상 또는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홀로그램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뭐야? 전자기록 매체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필수로. 상표에 대한 설명서도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되냐. 상표 유형의 동작상표라고 체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표 견본을 첨부해서 제출하지 않고 전자적 기록 매체만 제출했다. 그러면 이것도 절차 보완 명령 대상이야. 그래서 절차 보완서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표 설명이 없다. 그럼 정의규정 위반이고, 도저히 이거 낸 거 가지고도 뭐 알 수 없다. 이게 동작 상표야 뭐야 할 때는 정의규정 위반이고, 그 다음에 둘 이상 이렇게 도면을 냈는데 이것도 뭐 동작 상표는 도저히 인정이 안 됐다. 그럴 때는 상표 2개 출원한 것처럼 돼. 2상표 1출원. 그럼 뭐야? 1상표 위반이죠? 그걸로 본다는 겁니다. 제출된 상표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정의규정 위반으로 보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견본을 추가로 제출하거나 명확하게 수정해 제출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당연히 이제 그 보정은 받아들여집니다. 전자적 기록 매체를 꼭 제출하라고 했죠. 동작상표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의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본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위치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의 대표적인 건 위치상표라 했죠. 이때는 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5장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내야 되고, 상표에 대한 설명서 필수적 제출이고, 전자기록 매체는 임의적 제출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사용 증거를 내야 돼. 원래 이런 것도 식별이 없는 걸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심사를 할 때는 상표 용량에 그 밖에 인식할 수 있는 상표를 체크를 해야 되고, 상표 견본에 나타나는 형상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형상이나 모양이 아닌
색채인 경우에도 위치상표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위치상표로 인식되지 않을 때는 이제 이건 일상표 일출원 위반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견본 일부를 삭제 보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적법 보정으로 받아준다. 즉 요지 변경이 아니고 좋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표의 설명이 없는 경우 정의규정 위반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된 상표를 통해서 위치상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이때도 정의규정 위반이고, 그 다음에 동일성 있는 인정된 견본을 추가로 제출하거나 명확히 수정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받아줍니다.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견본, 전자적 기록 매체, 설명서 이런 거 다 보고도 도대체 위치상표인지 알 수가 없다.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는 정의규정 위반. 다음에 소리상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각적 표현이라는 말이 나와요. 소리를 어떻게 견본에 나타낼 거야? 이것은 시각적으로 이제 뭐 음표를 그린다든지 뭐 말로 설명을 하든지 뭐 해야겠죠. 이것만 내서는 되겠어요? 소리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리 파일도 내야 되죠. 시각적 표현도 제출해야 되고, 소리 파일도 제출해야 되고, 상표에 대한 설명서도 제출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필수적이야. 근데 악보를 내는 건 어떠냐? 그거는 임의적이에요. 악보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꼭 악보를 내서 이렇게 소리를 나타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파일로 해서 들려도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야? 본래는 식별이 없는 건데 식별이 추측하는 거니까 그것은 사용 증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심사도 이건 소리상표 체크해야 되고, 상표 설명이 없다? 내도록 되어 있는데 필수적인데 정의규정 위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소리상표의 설명이 지금 어떻게 설명하느냐? 여기 뒤에 있어요. 잘 안 보실 수도 있지만 이 책에는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소리상표는 사자 울음소리가 2초간 크게 들린 후 점점 작아지는 형태로 구성된다. 뭐야? MGM. 영화 있잖아, 영화. 그 소리상표야.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소리 파일이 제출되지 않았다. 이럴 때는 이것도 정의규정 위반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리의 경우에는 시각적 표현을 내라 그랬죠? 필수죠? 그러니까 안 내? 그러면은 뭐야? 추론서 반려야. 보완 명령을 내려. 그래가지고 보완서를, 절차 보완을 내야 그때서 이제 추론이 소급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 그런 정의규정이 이제 위반되는 것을 보는 것이고, 시각적 표현만을 보고도 소리를 인식하거나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돼. 이제 낼 때 이거 보고, 소리의 시각적 표현이 소리 파일 등이나 다른 문을 참고해야만 비로소 소리를 인식할 수, 그러니까 재현할 수 있다면 이건 구체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정의규정 위반. 그건 뭐야? 글이나 음표나 이런 걸로 막 시각적 표현을 잘하는 게 중요하죠. 소리상표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구나, 무슨 소리겠구나 하는 정도로 인식이 돼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런 소리겠구나 하는 것이. 그랬을 때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 그렇지 않으면 정의규정 위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각적 표현 했는데 소리 파일하고 일치가 안 돼. 시각적 표현이 이렇게 소리를 한다는데 뭐야? 이게 뭐야? 사자 소리라 그랬는데 뭐야? 고양이 소리가 나. 이거 안 되잖아.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의규정 위반. 그래서 시각적 표현의 예시를 또 보면, 아까 얘기한 이 소리 상표는 첨부된 파일과 같이 숫자가 울음소리로 구성되는데, 숫사자 울음소리로 구성되는데, 숫사자가 크게 울부짖는 큰 울음소리가 2초간 들린 후 잠시 후 다시 작은 울음소리가 들리는 소리로 구성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각적 표현의 예시. 아니면 이렇게 하시든가, 이렇게 악보로 하시든가, 이렇게 하면은 된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냄새 상표. 여기도 뭐야? 시각적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저블하지 않은 상표들은 뭐예요? 출할 때 비저블한 것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그런 걸 알 수가 있어. 그렇죠? 시각적 표현을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냄새 견본을 담은 밀폐된 용기 3통을 내든가, 냄새가 첨가된 패치, 향 패치라고 하는데 그걸 30장 제출하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상표에 대한 설명서도 반드시 제출을 해야 돼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야? 설명을 해줘야 알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본래 식별력이 없는 건데 사용자 식별력을 취득해서 등록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사용 증거를 제출해야 돼요. 예. 안 내면 이제 식별력 없는 걸로 거절 나오는 거야. 그럼 그때 와서 이게 또 막 이렇게 내야 되고 이런다고. 근데 심사는 어떻게 되느냐? 냄새 상표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표 설명이 반드시 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면 정유규정 위반 이렇게 보는 거야. 냄새 상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보세요. 이 냄새 상표는 갓 깎은 풀 냄새로 구성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예를 들면 그런 하는 예예요. 심사기록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냄새 견본을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그리고 냄새를 담은 그런 밀폐 용기라든가 향 패치 이런 걸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냄새 견본 이런 걸 내야 되는데 안 냈다. 이러면은 정유규정 위반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각적 표현을 내라 그랬는데 안 내? 그러면 출원서 반려. 그래가지고 뭐야? 절차 보완을 해서 해야만 절차 보완 특허처에 도달한 때 출원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낸 거 가지고 알 수 없다. 그러면은 정유규정 위반이에요. 냄새 상표인지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예. 무슨 냄새인지 뭘 나타내려고 하는 건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렇게 출연했느냐 안 했느냐는 뭐야? 시각적 표현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시각적 표현만을 통해 냄새를 특정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시각적 표현을 통해서 냄새를 재현하거나 인식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건 구체적으로 표시된 게 아니다 해가지고 정유규정 위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각적 표현하고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 냄새는 달라. 그러면 이것도 정유규정 위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 표현의 예시는 또 한번 보면 이 냄새 상표는 첨부된 샘플과 같이 무슨 성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 혼합물로부터 나는 갓 깎은 풀 냄새인데, 여기서 말하는 풀은 골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러이러한 잔디를 말하며, 갓 깎은 풀 냄새는 잔디를 잔디깎기 기계 또는 낫으로 깎자마자 발산되는 냄새로 깎은 지 1시간이 지나지 않은 냄새를 말한다. 이런 거예요. 몰라. 뭐 골프 잘 좋아하는 사람, 골프 치를 좋아하는 사람 딱 냄새 맡으면 그게 그 회사 어떤 회사의 상품 이렇게 생각나는지는 몰라도 이게 과연 식별이 있겠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시각적 표현을 내야 돼요. 그 밖에. 그 다음에 이제 상표에 대한 설명서도 함께 제출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필수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 증거도 제출해야 되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이상의 설명을 요약하면 이 표가 쫙 돼 있죠.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반드시 내야 되는 거 아닌 경우 이렇게 쫙 일목요연하게 이걸 잘 보시고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객관식에 대비해서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상표 견본 심사는 상표 유형을 정확히 기재했는지 여부를 따진다 그랬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비전형 상표, 즉 입체 상표나 이런 것을 지정한 경우에는 상표 유형별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죠. 설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시각적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 해당되는 게 있다면 그런 걸 제대로 적었는지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지정 상품입니다. 이제 상품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출원하려면은 상품류 및 유사원 코드별 상품 구분, 이게 특허청 고시입니다. 특허청의 고시. 이걸 가지고 이제 상품류 및 지정 상품을 명확히 기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출원해서 거절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 이 조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 파트예요. 이 파트. 선정로 상표하고 뭐 동일유사 이게 제일 많지만 가끔 또 이것 때문에 거절이 많이 나온다고.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딱 맞게끔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 특허청이 물론 이렇게 두꺼워요. 책으로 따지면 이렇게 두껍고, 또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상품 분류 코드 해가지고 그걸 다 전산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돼 있어. 상품명과 그에 대해 영문 명칭, 한글 명칭, 유사군 코드, 뭐 코드까지 쫙 이렇게 있어요. 있지만
그렇게 많은 상품이 이렇게 수록이 돼 있지만은 이상의 모든 상품 다 수록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에? 또 앞으로 새로 나오는 상품도 있잖아. 그리고는 또 뭐야? 내가 이 상품을 뭐라고 하는데 그 내가 말하는 이름대로만 명칭대로만 수록되어 있지 않거든. 다른 명칭이 이렇게 수록되기도 하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그걸 부르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부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걸 다 많이 수집해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서 수록을 해 놓은 겁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런 경우가 문제야. 여기 있는 딱 상품만 지정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 근데 내가 보호받고 있는 상품이 여기 꼭 있지 않는 경우도 많아. 그런 경우 내가 임의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걸 참조해가지고 그런 비슷하게 이름을 만드는데 그 만든 상품의 이름이 지정상품 명칭이 때로는 모호하거나 불명확하거나 때로는 포괄적일 수가 있어. 그런 이유로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는 A라, 오류에 가야 될 상품이 3류로 지정이 잘못됐다거나 약품으로 가야 될 상품이 뭐야? 약류로 가야 될 상품이 상품 화장품류로 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는 이게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보정을 하느냐 이런 걸 잘 알아놓으셔야 돼. 그래서 지정상품의 이제 기재 요령은 이제 상표법에 보면 등록상표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상품의 범위는 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에 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하죠. 엉뚱하게 정하면 막 실제 나중에 문제되어 가지고 보호받으려고 했던 게 막 당신은 이 상품이 없잖아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상품을 정확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상표에만 휠이 꽂혀가지고 상표에만 신경 써. 상품에는 별 신경 안 쓴 수가 있어. 그래서는 안 돼요. 상표를 왜, 뭐 때문에 등록하는 거야? 상품에 쓰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상품도 그만큼 상표 못지않게 이게 실무상 중요하다. 그래서 상품을 정확하게 지정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품 명칭은 뭐 실무상 정식 상품 명칭하고 비정식 상품 명칭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뭐 그 법적으로 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니까는 어디 특허청 고시에 나와 있는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상품 명칭은 정식 상품 명칭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은 거기 없다고 지정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그것이 무슨 상품인지 처음에 몰라. 예를 들면 모를 수가 있어. 난 처음으로 뭐 드론이 나왔다. 처음에 드론이 나와도 쳐봐요. 신사님이 드론이 뭐야 도대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는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생긴 사진도 내도 되고 카탈로그 이런 거 내도 이렇게 생긴 상품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해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출원인은 이제 최초 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심사 과정에서 이건 불명확하다, 포괄명칭이다. 그러면은 뭐야? 명확하게 보정을 하든지 포괄이면 뭐야?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든지 이렇게 보정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야? 도저히 뭐 바꿀 이름이 없네. 그럼 삭제해버려. 삭제 보정.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추가하거나 확대하거나 A라는 상품을 B로 완전히 다른 상품의 성격의 상품으로 변경하거나 이러면 그건 요지 변경이야. 그런 보정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보정하는 수가 있어요. 1차 보정, 2차 보정, 3차 보정, 4차 보정. 뭐 심사관이 뭐라고 해야 꼭 보정하는 거야. 지 스스로 막 보정할 수도 있고 자진 보정이라 그래. 그걸 스스로 한다 그래가지고 또 특허청에 그냥 심사관이 어떤 저게 거절 의견들 받아가지고 그걸 해소하는 과정에서 또 보정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데 여러 가지 보정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항상 이것이 요지 변경이냐 아니냐 중요한 변경이냐 아니냐 요지 변경에 나가면 그건 적법한 보정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항상 최초 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보정한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야. 최초 출원할 때 오리지널 애플리케이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바로 최근에 레이티스트 어멘먼트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정상품은 독립적인 거래가 가능한 개별 구체적인 상품 명칭을 기재해야 된다. 우리 상표에 정의서 봤잖아요. 상표법상 상품이란 뭐냐요. 상품이. 독립하여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품명을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품 고시에서는
상품 포괄명칭인데 협의의 포괄명칭, 광의의 포괄명칭, 광의 포괄명칭에는 또 대분류명칭, 소분류명칭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협의의 포괄명칭과 대분류명칭이 아닌 그런 광의 포괄명칭은 억셉트가 돼. 그러나 그 밖의 포괄명칭, 대분류 포괄명칭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위반되면은 뭐라 한댔어요? 일상표 일추론 적용해서 거절한다. 불명확하거나 포괄이거나 이럴 때는 자, 여기 구체적으로 봅시다.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만 잘 안 볼 수도 있는데 자, 협의 포괄명칭은 같은 류야. 25류 의류를 봅시다. 25류야. 근데 이게 클래스라 그랬죠? 류가. 그 밑에 있는 걸 뭐라 그래? 서브 클래스라 그랬죠? 군이라 그랬죠? 그 군에 속하는 모든 상품들은 유사 상품으로 본다 그랬죠? 아이템들은 이렇게 클래스가 있고 서브 클래스가 있고 그것을 상품 제목을 아이템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포괄명칭에 이제 이 서브 클래스에 있는 그런 명칭 이것이 포괄명칭인데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신발 이렇게 돼 있어. 신발. 신발은 협의의 포괄명칭이야. 돼 있는데 아이템즈에 가보면 뭐라고 됐어? 가죽신, 운동화, 슬리퍼, 장화, 방화나 골프화 이런 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을 할 때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되고 신발이라고 지정을 해도 돼. 신발이라고. 근데 광의의 포괄명칭은 서브 클래스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에게 걸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것이 억셉터블 하냐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은 특허청량이 고시한 그 코드에 보면 이런 것은 받아준다는 포괄명칭이 있어요. 그것만 받아주는 거지 다 받아주는 게 아니야. 포괄명칭 기재하고 싶으면 그거 보고 기재하셔야지 그냥 나 이것도 포괄명칭 막 기재하면 심사관님이 포괄명칭 안 돼. 이렇게 된다고. 그럼 다시 세분화하거나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의류 이렇게 됐잖아요. 의류인데 여기는 스포츠 의류, 겉옷, 한복, 속옷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선 이게 광의 포괄명칭은 뭐라고 돼 있냐면 N자가 표시돼 있어. N자가. 요거는 섭의 포괄명칭은 G. 물론 여기 그런 것도 세부든 다 G죠. 다 G인데 같은 포괄명칭 신발이라 하더라도 협의 포괄명칭은 G자가 붙어 있고 광의 포괄명칭은 N자가 붙어 있어. N자가. G자가 붙어 있고. 그러나 이것까지 막 외우실 필요 없어. 그냥 이런 건 시험에도 안 나오니까 그냥 고시책 그 상품 분류표를 보고 이거는 협의 포괄명칭 또 등록받은 포괄명칭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걸 보고 그 명칭만 그대로 쓰시면 그걸 받아줘요. 근데 그걸 벗어나서 쓰면 그때부터는 여기 상품 아이템즈의 리스트에 쫙 없다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구체적이지 않다. 인지 아닌지 애매하다 그러면은 심사관님은 포괄명칭이다 이래가지고 거절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정상품은 한글로 기재하는 걸 원칙이에요. 국어주의예요. 국어주의. 모든 서류 특허청이 내는 거, 법원도 마찬가지로 내는 서류는 국어주의야. 그렇지만 국어라서 꼭 국어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한글만 써야 되는 게 필요한 뭐야. 가로치고 뭐야. 영어로 설명해 주면 되는 거야. 한자나 외국어를 변기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뭐가 우선이겠어요? 한글로 된 게 우선이겠죠. 한글로 된 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국어를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우리나라 실정에 있는 정식 상품의 명칭에 맞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이게 이거다 라고 인정하면 인정해 준다는 가급적이면. 그 다음에 상품류 구분이 이제 잘못된 경우, 이런 경우에 상품류 구분이 이제 맞는지는 이제 니스분류 이런 것에 따라서 아까 그 고시에 따라서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거절류 통지를 하면 이제 제대로 된 상품류를 보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어떤 의약품인 줄 알고 출했는데 이거는 약용이 아니고 이 화장품으로 보내. 화장품 쪽으로. 이렇게 하면 3류 이런 식으로 고칠 수가 있대요. 5류가 아니고 3류구나. 거꾸로 3류가 아니고 5류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지정상품에 대한 심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딱 두 가지야. 이거는 포괄이다. 또는 뭐야? 이거는 뭐야? 불분명하다.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이 두 가지로 되게 다 거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명확하게 해주면 되는 거고, 또
포괄이다 그러면 세분화 시켜주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그게 아니고 이건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면 뭐야? 납득할 수 있는 주장과 근거 자료를 내가지고 바로 이런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심사관님이 보지 못한 이런 상품명이 들어올 때 그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품이야? 이럴 때는 되게 이제 포괄 또는 뭐 불명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럼 고쳐야 되느냐?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상품 고려 있잖아요. 이게 분류표하고 세명 그걸 보고 그거에 기준해서 아 이게 여기에 이런 명칭이 나열돼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더 좁게 범위를 감축한 좀 거의 이거와 맞게끔 이렇게 명칭을 바꾸면 상품 명칭을 바꾸면은 되겠구나 하고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지정 상품 명칭에 등록 상표명이 사용된 경우가 있어. 뭐 그런 경우 흔치 않지만은 이때는 이제 상품의 범위가 그래서 그로 인해 포괄적이거나 지정 상품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본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니스 분류상의 대표 명칭 클래스 헤딩이라 그래요. 제1류 해가지고 뭐 주르르르. 근데 외국 친구들은 그게 외국에서 받아들여지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출하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경우에는 그 대분류에 여러 상품들이 있고 이런 등등등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중에는 이 서브 클래스나 또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포괄 명칭이나 또는 상품 세목명에 있는 상품명도 있고 그걸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벗어나는 것들은 다 포괄이라 그래 거절한다고.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그걸 다 세분화시킨 게 우리 현재 상품 고시에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그걸 보고 그렇게 세분화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헤딩을 그대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 상품 고시에서 인정하고 있는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하거나 상품류 구분도 다류에 해당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이 거기에 기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품 지정할 때 항상 고시를 보고 이렇게 하고 또 누가 의뢰가 왔어도 고시를 보고 이런 상품인데 이런 게 리스트 있는 거 보면 이것도 되겠네. 그 정도 비슷한 했던 그 범위 내니까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걸 벗어나면 이렇게 지정했다가는 나중에 포괄 명칭으로 거절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무조건 무슨 원하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나중에 거절 나오면 그때 가서 하자 이러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광의 포괄 명칭 심사함에서 일부 유사한 코드에 속하는 상품에만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건 통과되는 거고 문제가 있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정을 이제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최초 출원 상표는 지정 상품 의류였어. 근데 의류는 뭐라 그랬어요? 광의 포괄 명칭 N자가 붙어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포괄한 것은 대표 명칭이야. 클래스 헤딩. 그거는 안 된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랬죠. 아무튼 이거는 된다 그랬어 일단요. 그래서 출원을 했어 의류라고. 근데 선행상표에 선등록 타인 선출에 의한 등록상표에 지정상품은 넥타이야. 그래가지고 그 상표가 유사하다고 거절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포기. 이게 아니고 넥타이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정을 하면 돼. 뭐라고? 넥타이가 속한 넥타이는 코드가 유사한 코드가 G4504야. 그럼 G4504에 속하는 것은 다 빼. 그리고 나머지 여기 4303, 4501, 4501, 4502, 4503, 4513 여기에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앞에 뭐라 했어? 여기 지금 4504, 01이라는데 뒤에 01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했죠. 그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데. 아무튼 앞에 이 네자가 같으면은 숫자 같으면은 유사니까 그거는 제외시켜야 돼. 넥타이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다고 쳐봐. 그 군에 스카프도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그런 것도 다 제외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정을 하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서비스업으로 봐서 서비스업에서는 지정상품을 이제 지정 서비스라는 거 지정 상품이라고 하니까 현재는
도매업, 소매업, 판매 대행업, 판매할선, 상품 중개업, 수리업, 수선업, 설치업, 유지관리업, 학원 경영업 이런 건 굉장히 포괄적이죠. 무슨 요리학원하고 그러면은 입시학원하고 유사하다고 봐야 돼? 예? 종로 입시학원하고 종로 요리학원하고 사람들이 헷갈리겠어요? 예? 몰라. 입시학원, 요리학원까지 하면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사람들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에이, 그거는 뭐 다른 거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거 포괄명칭이죠. 이렇게 하면 포괄명칭이야. 무슨 학원업이야 도대체가. 너가 그럼 학원이면 네 이름 모든 학원 다 쓰겠다는 거야. 독점하겠다는 그건 인정 못해.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소매업도 마찬가지야. 무슨 소매업 이래야지. 그래서 이런 거 포괄명칭이고 불명확한 것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는 보정을 해야겠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정상품이 인정이 되는 경우가 인정이 안 되는 거. 인정이 안 되는 건 아까 이런 것들이고 지금 이런 것들이고 인정이 되는 것은 뭐야? 소매업이라도 가구 소매업, 뭐 가구 도매업, 가구 판매 대행업, 가구 판매 알선업, 뭐 가구 중개업, 상품 중개업을 나눈 거예요. 이런 것들은 된다는 거야. 구체화해서 지정한다는 거야. 또 수리업도 마찬가지야. 가구 수리업, 가구 가방 수선업, 뭐 이런 식으로. 학원도 뭐야? 외국어 학원 경영, 미술학원 경영, 컴퓨터 학원 경영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지정을 해야만 등록을 해주는 거지. 나 학원 경영업 하겠어. 학원 경영을 딱 쓰면은 막 포괄명칭이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판단 시점은 상품 고시 개정으로 새로운 포괄명칭이 도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행일 이후에 출원된 진상품부터 새로운 포괄명칭을 인정을 하고 그 이전의 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심사기에 나와 있는 예예요. 이 사람이 2011년 12월 1일 날 출원할 때는 지정상품이 스포츠 및 오락 흥행업 이렇게 상품 고시에 있어서 이렇게 지정을 했어. 그대로. 여기서 S는 서비스예요. 옛날 10이라는 건 옛날에 112일유였던 얘기야. 옛날 서비스는 101일부터 112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01부터 12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1년 뒤인 2012년 1월 1일 날, 2012년 1월 1일 날 1년 뒤가 아니고 아무튼 2012년 1월 1일 날 상품 고시가 개정이 됐어. 자주 개정이 돼요. 뭐 때로는 매년 개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때는. 왜냐하면 자꾸 거래사가 변하니까 새로운 상품들이 막 나오는 걸 또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스포츠 후원 및 흥행업하고 오락 흥행업이 이렇게 나눠졌어요. 옛날에는 붙어 있다가 하나를 묶여 있다가 지금은 나눠졌어. 그러면은 이제 2012년 12월 1일 1년 뒤쯤 와가지고 심사를 하게 된 거야. 이때 야 지금은 이렇게 나눠졌어. 그러니까 너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 이후에 출원됐다면 모르는데 이게 개정되기 이전에 출원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불이익을 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인정을 해준다는 거야. 좋아. 등록해줘.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출원 분할해가지고 분할된 상품이 상품을 우리가 만든지 이런 것도 뭐야 최초 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 불안 출원이 아니고 최초 출원한 때 출원한 것을 봐주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